우리 모두는 관계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어떤 이들은 그 무대의 주연 배우이자 무대 장치이자 모두를 비추는 조명, 그 모든 것을 떠받치는 단단한 기둥의 역할까지 기꺼이 자처합니다.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의 행복과 미소를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기꺼이 버팀목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낸 어느 날 밤, 모든 모임이 끝나고 홀로 남겨진 그 정적 속에서 문득 이런 내면의 질문과 서늘하게 마주칩니다. 모두의 감정을 챙기고 모든 약속을 기억하며 모두의 기대를 만족시키느라 정작 내 마음, 돌볼 여유조차 없었던 내가 문득 텅 비어버렸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모든 사람을 다 챙겼지만 정작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 듯한 그 낯선 공허한 말입니다. 이 질문이 유독 낯설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의 가장 헌신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정면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종 조화로운 관계와 타인의 행복을 가장 높은 가치에 둡니다. 그것은 숭고한 사명감과도 같습니다. 모두가 나를 통해 연결되고 나의 보살핌과 계획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길 바라는 그 따뜻한 책임감. 그것이 바로 자신을 감싸는 다정하고 헌신적인 역할의 시작입니다. 그 역할은 너무나 몸에 잘 맞고 세상이 나에게 가장 기대하는 모습이며 나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이기에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내 존재의 이유 그 자체라고 굳게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역할의 그림자 속에서 내면의 나는 소리 없이 소진되어 갑니다. 입가에는 여전히 다정한 안부와 격려를 띠고 있습니다.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서운함과 피로감이 회색빛으로 쌓여갑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부탁과 기대를 이번 한 번만이라며 또다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도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은 이라는 절박한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그 끝없는 보살핌과 외로운 소진의 한복판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 내면의 불균형과 부조화는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고 존재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모두를 위한 완벽한 자아와 누구에게도 돌봄받지 못한 본연의 자아 사이 그 아득한 괴리의 경계에서 홀로 고뇌하는 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공감이나 위로의 기록을 넘어섭니다. 당신이 그 수많은 관계를 챙기느라 잃어버렸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당신의 진짜 욕구와 감정을 마주하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책임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고 그 역할 속에서도 진정한 나로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아오는 성찰의 여정으로 당신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1. 조화라는 이름의 책임감. 세상에는 관계의 균열이나 어색한 공기 그 자체를 마치 자신의 피부가 찢어지는 듯한 감각적인 고통이나 실패로 감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서먹한 기류나 누군가의 불만 섞인 침묵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닙니다. 자신이 정성껏 쌓아 올린 따뜻하고 안전한 세계에 구멍이 뚫리는 듯한 견딜 수 없는 실존적 위협이자 스트레스 그 자체입니다. 공기의 밀도가 단 1도라도 차가워지거나 누군가의 서운한 표정, 미간의 주름, 혹은 평소와 미묘하게 다른 실망한 목소리 톤이 감지되는 순간 그 모든 부정적인 신호는 마치 이것은 당신의 책임이다라는 무거운 선고처럼 온몸으로 스며듭니다. 이들은 그 불편한 분위기를 해결해야 할 자신의 사명으로 즉각적으로 그리고 거의 반사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꺼이 자신이 한 발 더 움직이고 먼저 손 내미며 뻑뻑한 관계에 윤활유를 붓는 역할을 자처하는 길을 택합니다. 내가 조금 더 애쓰면, 내가 분위기를 잘 풀면 이명백한 파열음을 막을 수 있다고, 혹은 깨진 조각을 다시 붙일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모두가 내가 정성껏 만든 이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길 바라는 그 숭고한 마음으로 자신의 사소한 욕구, 누적된 피로감, 정당한 의견까지도 기꺼이 뒤로 미룹니다. 괜찮아, 내가 하면 되지. 혹은 아니야, 난 괜찮아. 이 말은 진정한 긍정이나 너그러운 여유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 순간 위태로운 조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자기 희생이자 내가 이 관계의 수호자라는
무거운 사명감의 발현입니다. 더 이상의 관계 손실을 원하지 않으니 부디 여기서 멈추자. 라는 모두를 향한 무의식적인 외침이자 스스로를 향한 주문입니다. 그 다정한 미소와 재빠른 헌신은 당장의 갈등을 봉합하는 가장 손쉽고 익숙한 전략적 책임감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타인을 향한 무한한 배려이자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은 선량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가장 깊은 이면에는 이 모든 헌신이 멈추는 순간 내가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로 인해 이 따뜻한 관계의 중심에서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견고하고도 원초적인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나의 가치가 나의 유용성과 동일시되는 비극적인 방정식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문제는 이 배려와 희생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때, 이 역할이 나의 유일한 정체성이 되어버릴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헌신이 습관이 되고 희생이 당연함이 되면 나의 진짜 욕구는 발언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무시됩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다음에 저 사람이 먼저라는 말 속에 묻히고 점차 길을 잃습니다. 결국 나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했는지, 무엇에 서운했는지, 심지어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지조차 희미해집니다. 그렇게 모두의 행복을 지키려던 그 선량한 마음이 역설적이게도 나라는 존재의 고유한 중심과 색채를 잃어가게 만듭니다. 이 균열의 순간 나는 역할뿐이었나? 수많은 헌신의 순간이 감사의 말 한마디에 사르르 녹아버린 서운함이 겹겹이 쌓여 하나의 거대한 둑을 이룹니다. 겉보기엔 그 누구의 둑보다 견고해 보였지만 사실 그 둑은 안으로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위태롭게 버티던 내면의 둑이 마침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임계점에 다다를 때 아주 작은 실금 하나로 예고 없이 균열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사소하고 그래서 더 비참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입니다. 팀의 화합을 위해, 리더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가 모든 야근과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모두가 나에게 역시 땡땡땡 10분이라며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그 공로는 다른 사람의 몫이 되고 나는 당연히 원래 묵묵히 일하는 사람, 팀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헌신과 노고가 공기처럼 투명하게 취급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난 10년간의 모든 친구의 생일, 기념일, 심지어 그들의 사소한 일정까지 내 머릿속에 기록하고 챙겼습니다. 내 가슴은 단 한 번도 진심이 아닌 적 없이 축하한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가장 중요한 날을 어쩌면 아주 사소한 내 안부조차 잊어버립니다. 혹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는 그들의 곁에 밤새도록 있었지만 그들은 내 곁에 없습니다. 일방적인 이 관계의 불균형 속에서 나 혼자만 애쓰고 있었음을 깨닫는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찰나입니다. 가족이나 연인에게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당연함을 강요받습니다. 넌 원래 잘 챙기잖아. 내가 이해해야지라는 그들의 편리한 논리 앞에 나의 정당한 서운함은 왜 이렇게 속이 좁냐는 식의 이기심으로 치부됩니다. 또다시 반박하지 못하고 그 관계의 평화를 깨뜨릴 용기가 없어서 알겠다고 말하는 내 모습을 무기력하게 발견합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날카로운 배신감과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서늘한 공허함이 칼날처럼 파고듭니다. 모든 소음이 잠든 늦은 밤 홀로 남겨졌을 때, 혹은 방금 전까지 내가 주최한 모임에서 완벽하게 사람들을 챙기고 그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현관 거울을 마주했을 때,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습관처럼 다정하게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 미소 뒤에 나는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문득 이 모든 관계가,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이 세계가 나를 기능으로만 소비하는 거대한 연극이었다고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저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역할을 연기한 배우였을 뿐, 그 무대 위에서 나라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이것은 억눌리고 짓밟혀왔던 나의 정당한 욕구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이상은 소진될 연료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그들은 정작 너의 그 헌신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 내면의 목소리가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이 깨달음은 지독히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지켜왔던 관계와 시간들을 통째로 부정하는 듯한 감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가장 결정적인 축복의 순간입니다. 시끄럽게 그 견고했던 역할이 깨지는 그 소리는 비로소 진짜 자아가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탄생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3. 역할 뒤에 숨겨진 거대한 두려움. 진짜 나로 살고 싶다는 열망. 그것은 강렬합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본능적인 부름이자 존재의 가장 순수한 외침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살피는 대신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대신 나의 정당한 욕구대로 행동하며 그저 유용한 역할이 아니라 온전한 나라는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대접받고 싶은 소망. 이 순수하고도 절박한 열망은 매 순간 굳어진 역할의 균열을 내며 진정한 나로 돌아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선명하고 절박한 영혼의 부름보다 더 원초적이고 강력한 생존의 본능이 발목에 무거운 족쇄를 채우고 그 자리에 주저앉힙니다.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 명백히 소진되는 역할을 벗어던지지 못했을까요? 이 헌신이 나를 갉아먹고 나를 투명하게 만들고 있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왜 차라리 이 불안한 조화와 그에 따르는 고통을 스스로 감내했을까요? 이 역할 속에 나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이 연극을 멈추지 못했을까요? 그 모든 질문의 가장 깊은 곳, 그 이면에는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하고도 내재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안이나 망설임의 차원이 아닙니다. 가장 원시적인 뇌의 생존을 담당하는 뇌간에 각인된 생존 본능과 직결된 공포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리 안에서 관계 속에서 소속되어야만 생존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과거 원시시대에 무리로부터의 배척은 곧 안전한 울타리의 상실이자 맹수에게 노출되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뼈에, 아니, 우리의 DNA에 새겨진 이 끔찍한 기억은 진짜 나로 사는 것보다 필요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하다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치고 소진되는 역할은 사실상 그 거대한 고립과 배척의 위협으로부터 연약한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절박하고도 오래된 생존 도구이자 갑옷이었던 셈입니다. 일 거절과 배척, 나쁜 사람이라는 낙인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입니다.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입니다. 정체성 자체가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정의되고 확인됩니다. 타인의 감정을 감지하는 안테나는 24시간 켜져 있으며 그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고 그들의 불편함이 곧 나의 즉각적인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과 직결된 본능에 가깝습니다. 타인의 인정과 감사는 우리에게 심리적인 산소와도 같습니다. 그것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지만 차단될 위기에 처하면 그 즉시 질식할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렇기에 큰 용기를 내어 나의 진솔한 감정이나 누적된 서운함을 표현했을 때 돌아올지 모르는 그 차가운 반응이 끔찍하게 두렵습니다. 단순한 비동이나 의견 충돌이 아닙니다.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역할 실패에 대한 선고이자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망하는 눈빛, 미묘하게 달라진 공기의 온도, 그 찰나의 어색한 정적, 이 모든 감각적 신호가 우리를 즉각적으로 위축시키고 방금 뱉은 말을 실수라고 규정하며 후회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볼까봐 두려워합니다. 늘 헌신하고 이해하던 내가 나의 정당한 권리를 단 한 번 주장하는 그 순간 까다롭거나 속 좁거나 정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공포스러워합니다. 이 낙인은 한 번 찍히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붉은 주홍글씨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10년간의 헌신이 단 한 번의 이기적인 표현으로 모두 무효가 되고 부정당할 것 같은 공포입니다. 그동안 괜찮아, 내가 할게라는 주문을 외우며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좋은 사람, 언제나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 그것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험난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소속을 잃지 않도록, 나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던 유일한 사회적, 심리적 안전망이었습니다. 역할을 벗고 나의 진실을 말하는 행위는 이 소중한 안전망을 내 손으로 직접 찢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낭떠러지 아래 오해와 고립이라는 날카로운 바위들만 가득한 곳으로 자발적으로 뛰어내리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 추락의 대가와 고립의 공포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알기에 그 엄청난 대가를 감당하기를 망설입니다. 아니, 차라리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숨막히는 역할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편이 홀로 추락하는 고통보다는 낫다고,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나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앞서 말한 나쁜 사람이라는 낙인의 두려움보다 더욱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공포입니다. 생존회로 가장 깊은 곳에 붉은색 경고등으로 새겨진 이성을 마비시키는 경고음과 같습니다. 내가 속한 집단의 암묵적인 규칙이나 보이지 않는 통념, 너는 언제나 우리를 챙겨야 한다는 그들의 무언이 기대을 어겼을 때의 그 즉각적인 결과를 동물적으로 감지하고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나의 헌신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그 익숙한 흐름 속에서 나 홀로 처음으로 이제 더는 못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냈을 때, 상상해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나를 따뜻하게 의지하던 그 모든 시선이 순간적으로 멈춥니다. 그 정적은 조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라는 원망과 비난으로 가득 차 귀를 찢을 듯이 시끄럽습니다.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고 그들의 눈빛은 나를 따뜻한 헌신자에서 이기적인 배신자로 재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감각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색함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피와 땀으로 힘들게 유지해온 관계의 네트워크가 일순간에 끊어지고 이 무리에서 완전히 배제될지 모른다는 생존의 불안감입니다. 따뜻한 울타리 안모닥불의 중심에서 차갑고 어두운 광야로 홀로 내쫓기는 듯한 가장 원시적인 심상입니다. 나의 유용성이 사라지는 순간 나의 존재 가치도 함께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끔찍한 공포입니다. 이 고립의 공포는 너무나 강력하고 압도적이어서 우리는 종종 나의 가장 소중한 진실, 나도 지쳤다, 나도 서운하다, 나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그 연약한 진실을 기꺼이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그 진실 대신 집단에 안온하고 따뜻한 소속감 속에 머무는 쪽을 택합니다. 텅 비어버린 내면을 부여잡고서라도 그 익숙하고 질식할 것 같은 역할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갑니다. 진짜 나로 사는 것보다 당장 소속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것이 생존이라고 우리의 본능이 이성의 목소리를 덮어버리며 절박하게 외치기 때문입니다. 삼관계의 파탄 그 자체가 주는 거의 감각적인 공포입니다. 앞선 두려움들과는 그 결이 다릅니다.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같은 이성적인 판단이 개입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육체적인 위협 신호이자 즉각적인 투쟁 마이너스 도피 마이너스 경직 반응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갈등 상황은 그 자체로 극도의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특히 이들에게는 단순한 심리적 불편함을 넘어 마치 내가 필사적으로 유지해온 조화로운 세계가 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각적 과부하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높아진 목소리, 평소와 다른 차가운 어조, 날카로운 비난, 싸늘하게 굳어진 표정. 이 모든 감각적 정보가 단순한 데이터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나 뾰족한 유리 파편처럼 방어막을 뚫고 감각을 직접적으로 찌릅니다. 그 순간 몸은 이 상황을 생명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들릴 듯이 빠르게 뛰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목소리는 의지와 상관없이 떨리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힙니다. 온몸의 근육이 방어적으로 긴장하고 머릿속은 이 비상사태를 처리하지 못해 새하얗게 변합니다. 바로 그 날카로운 긴장감과 그 모든 감각적 혼란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끔찍한 생각, 내가 이 관계를 망쳤다. 나 때문에 이 조화가 깨졌다는 지독한 죄책감을 단 1초도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 감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기꺼이 진실이나 정당한 서운함을
그 자리에서 제물로 바치는 쪽을 택합니다. 마치 눈앞의 물리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해 더 큰 내면의 상처를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등 뒤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피하기 위해 나의 자존감을 끌어안고 절벽 아래로 기꺼이 뛰어내리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 순간에는 나의 자존감, 나의 진실, 나의 누적된 서운함보다 이 끔찍한 감각적 폭풍에서 단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존 본능이 모든 이성적 판단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익숙하고 안전한 역할을 황급히 집어듭니다. 그리고 괜찮아. 내가 더 노력할게. 내가 잘못 생각했어라며. 이 모든 고통의 유일한 원인, 자신의 진실된 목소리를 냈던 나 자신을 스스로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두려움 나쁜 사람이라는 낙인, 쓸모없는 존재로의 추락, 관계 파탄이라는 감각적 공포는 개별적으로도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칠 때 내면에서 모든 합리적인 생각의 목소리를 집어삼키는 원시적이고도 압도적인 힘이 됩니다. 생존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거대한 공포의 소용돌이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진정한 나를 숨깁니다. 아니, 사실상 나의 가장 연약하고 진실한 목소리 나도 힘들다. 나도 서운하다. 나도 돌봄이 필요하다를 내면의 가장 깊고 어두운 하지만 안전한 지하 감옥으로 스스로를 유배보냅니다. 아무도 그곳에 진짜 나를 발견하고 비난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환하게 조명이 켜진 그 텅 빈 무대 위에는 수천 번의 연습을 통해 검증된 절대로 비난받지 않을 모두가 박수 칠 언제나 헌신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완벽하고도 가장 안전한 역할을 대신 앉혀놓습니다. 이 역할은 마치 전신을 감싸는 두꺼운 갑옷처럼 완벽한 방어막으로 느껴집니다. 이기적이라는 비난과 거절이라는 날카로운 창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쓸모없다는 낙인과 함께 찾아오는 고립이라는 혹독한 추위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장을 멎게 하는 관계 파탄이라는 끔찍한 사이렌 소리로부터 즉각적으로 격리시켜줍니다. 이렇게 존재의 핵심이자 가장 소중한 진실성을 포기하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토록 절박하게 원했던 심리적 산소인 안전과 소속감을 간신히 얻어내는 셈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 자신을 서서히 질식시키고 잃어가는 길일지라도 당장의 즉각적인 죽음보다는 낫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끔찍하고도 비극적인 교환입니다. 하루에 한 조각씩 나라는 존재의 고유한 핵심을 스스로 깎아내어 그 가루를 모아 타인의 인정과 소속감을 구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길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텅 빈 공허함으로 껍데기만 남은 자신으로 향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당장의 생존을 위해 그 고통스러운 교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4. 불균형이 남긴 비싼 대가. 괜찮아. 내가 하면 되지. 그 편리하고도 중독적인 주문을 외우며 치러온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고 근본적입니다. 그 말은 당장의 뾰족한 불편함을 마법처럼 사라지게 하는 달콤한 속삭임이자 즉각적인 고통을 잊게 해주는 강력한 마취제와 같았습니다. 그 주문 뒤에 숨어 수많은 갈등의 파편을 피해왔다고, 그렇게 평화를 지켜냈다고 안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위험한 영혼의 계약이었습니다. 그 일시적인 조화라는 신기루를 얻는 대신 존재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담보로 내주었습니다. 거래가 아니라 포기였습니다. 나의 진정한 목소리를 담보로 잡혔습니다. 나의 정당한 욕구를 담보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는 존재를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인 자존감마저 담보로 내주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부속품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성전을 이루는 거대하고 신성한 기둥들이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그 손실이 너무나 서서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재난처럼 하루아침에 닥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차라리 저항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마치 조용한 만조가 어두운 밤 해변의 모래성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침식시키듯 일어납니다. 혹은 쇠를 서서히 부식시키는 녹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추지 않고 내면을 잠식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기에 그 치명적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 모든 기둥이 뽑혀나가고
성전이 완전히 텅 비어버린 자신을 마주한 뒤에야 비로소 알아차리게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그 어떤 대답도 울리지 않는 완전한 공허함을 발견한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그 조화가 사실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과정 그 자체였음을, 그리고 그 대가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나라는 존재의 완전한 파산 선고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 정체성의 침식. 치르는 대가 중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파괴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입니다. 타인의 필요를 나의 필요보다 우선하는 그 작은 선택이 매일 매순간 반복됩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내면의 영토를 한 뼘씩 스스로 포기하고 그 영토의 주권을 타인에게 넘기며 그 점령을 초대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서운함,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불편함이었던 것이 조화를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반복적으로 묵살되면서 점차 무감각한 익숙함이 됩니다. 알람처럼 울리던 내면의 신경이 마모되고 결국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고유한 욕구가 있던 그 신성한 자리에 어느새 타인의 기대가 당연하다는 듯이 깃발을 꽂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무엇이 나의 진짜 감정이었고 무엇이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기 위한 연기였는지 그 선명했던 경계선조차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나의 지도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나를 나로서 지탱하던 내면의 신념이라는 기둥들이 하나씩 소리 없이 뽑혀나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타인의 욕구와 그들이 옳다고 말하는 기준으로 완벽하게 대체됩니다. 이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더 이상 내면의 목소리,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를 참조하지 않습니다. 아니, 애초에 참조할 나의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조차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나침반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묻는 대신 그들이 내가 무엇을 원하기를 바라는가? 만을 묻게 됩니다. 결국 정작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믿는지, 무엇에 진심으로 분노하고 무엇에 순수하게 기뻐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감정의 불감증 상태에 이릅니다. 나는 헌신적인 엄마, 언제나 이해심, 많은 좋은 친구, 군말 없이 성실한 팀원이라는 사회적으로는 완벽하게 기능하는 껍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화려하고 다정한 껍데기 안에는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아닌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목소리들만이 유령처럼 공허한 메아리로 남습니다. 거울 속의 나를 보아도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거울 속에는 분명 친절하고 상냥하게 웃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만 나는 그곳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에게 완벽하고도 가장 서글픈 내면의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누적되는 서운함과 비이성적 폭발, 겉으로는 누구보다 평온하고 온화하며 모든 것을 수용하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너무나 견고하고 수십 년간 연기해온 탓에 너무나 익숙해서 때로는 스스로도 그것이 진짜 내 얼굴이라고 착각할 정도입니다. 그 누구도 이 미소 뒤의 균열을 의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역할이라는 가면 아래 내면에는 미처 소화되지 못하고 발아들 기회조차 박탈당한 수많은 서운함과 좌절된 분노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맑고 투명해 보이는 호수 밑바닥에 조용히 쌓이는 독성 침전물과 같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나도 힘들어라는 절박한 신호들, 왜 나만 애써야 해? 라는 정당한 질문들, 짓밟히고 무시당한 나의 공로들, 모욕적이었지만 조화를 위해 애써 삼켜버린 순간의 감정들, 이 모든 것이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날짜와 시간, 상대방의 표정까지 명기된 과거의 데이터로 차곡차곡 아카이빙됩니다. 이것은 내면의 풍경 전체를 서서히 오염시키는 잊히지 않는 부채의 장부입니다. 이 억압된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압축되고 응축되어 형태를 바꾸어 잠복할 뿐입니다. 에너지는 정당한 출구를 찾지 못하면 스스로 썩거나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가장 약하고 취약한 지점을 뚫고 나옵니다. 첫 번째 출구는 외부를 향한 데이터에 기반한 논리적 폭발입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가장 사소한 일에 불이 붙습니다. 식당 종업원의 작은 실수,
운전 중에 사소한 끼어들기 혹은 배우자가 양말을 뒤집어 놓은 그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폭발은 단순한 욱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소환하여 서툴지만 가장 날카로운 논리의 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검사의 기소장과도 같습니다. 너 2018년 3월 5일에 나한테 이랬던 거 기억나? 그때도 넌 내 감정은 무시했어. 그리고 2021년 7월 20일 내가 분명 힘들다고 했는데도 너는. 이때 터져나오는 분노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차갑고 파괴적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소한 일에 저렇게까지 옛날 일을 꺼내며 논리적으로 화를 내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지금 눈앞의 사소한 일이 원인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겹겹이 쌓아 올린 그 모든 독성, 침전물이 단 하나의 작은 충격으로 한꺼번에 폭발하는 내면의 지진입니다. 두 번째 출구는 더욱 조용하고 어쩌면 더욱 파괴적입니다. 나 자신을 향한 내파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한 그 모든 날카로운 에너지가 방향을 틀어 가장 만만한 대상, 나 자신을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왜 이것 하나 참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은가? 결국 이 갈등을 유발한 건 참지 못한 나야라는 끝없는 자책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느낄 수조차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무기력증으로 발현됩니다. 타인의 감정을 챙기고 조화를 이루려던 나의 주기능이 완전히 방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혹은 모든 것을 비웃는 차가운 냉소주의라는 두꺼운 갑옷을 두릅니다. 어차피 잘해줘봤자, 진심을 다해봤자 아무도 몰라준다. 관계란 다 그런 거지와 같은 말들로 자신과 세상을 향한 모든 따뜻한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영혼의 소진 상태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역할을 지키기 위해 내면의 나라는 존재의 마지막 불씨를 스스로 꺼버린 것입니다. 진실한 관계의 상실. 마주하는 가장 고통스럽고도 지독한 아이러니입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썼습니다. 좋은 사람, 언제나 챙겨주는 사람, 이해심. 많은 사람이라는 그 역할은 타인에게 거부당하지 않을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사회적 생존 갑옷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에게 완벽한 역할이 되려 애쓰는 바로 그 순간, 역설적으로 그 누구와도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박탈합니다. 역할과 역할의 만남은 결코 영혼과 영혼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서로의 기능과 필요를 소비하는 잘 짜인 연극일 뿐 진정한 교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보살핌 받고 싶은 욕구와 나의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가 만나는 거래일 뿐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을 쓴 관계는 본질적으로 피상적이고 멸균실처럼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는 겉보기에 안전하고 갈등이 없을지언정 지독히 공허합니다. 상대방은 내가 세심하게 연기하는 챙겨주는 나, 이해심 많은 나를 좋아하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의 진짜 슬픔, 나의 날카로운 서운함, 나의 칠흑 같은 그림자, 나의 연약하고 이기적인 욕구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애초에 볼 기회조차 없습니다. 나의 가장 어둡고 가장 지친 진짜 모습이 그 완벽한 역할이라는 가면 뒤에 철저히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나의 기능을 사랑하고 있을 뿐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끔찍하고도 서늘한 진실을 어렴풋이 깨닫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가장 극심하고 세련된 고독,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나는 분명 이 자리에 있고 사람들은 나를 보며 웃고 나에게 고마워하지만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나가 아닌 나의 역할뿐입니다. 나는 완벽한 투명인간입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누구와도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환하게 조명받는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고립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조화라는 신기루를 원했지만 그 대가로 모든 관계의 본질인 진실한 연결을 잃어버리고 가장 처절한 내면의 고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역할을 벗을 때 마주하는 현실의 저항. 그 모든 고통스러운 깨달음 끝에 마침내
큰 용기를 내요. 그 무겁고 답답했던 역할을 벗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쩌면 순진한 상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의 진실을 고백하는 순간 세상이, 특히 내가 그토록 헌신했던 그들이 드디어 너의 힘든 마음을 알게 되었어.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니 훨씬 좋더라며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나의 진짜 모습을 환영해 줄 것이라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아쉽게도 현실은 그 상상과 정반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역할을 벗어던진 연약하고 민감한 맨얼굴로 마주하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거칠 수 있습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어쩌면 내면의 전쟁보다 더 혹독할지도 모르는 두 번째 전쟁의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아프게 가장 가까웠던 주변의 완강한 반발에 부딪힙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너 변했다. 왜 그렇게까지 이기적으로 굴어? 예전에는 다 이해해주고 안 그랬는데 요즘 너 좀 이상해. 이와 같은 말들이 단순한 관찰이나 질문이 아니라 너는 잘못되었다고 규정하는 날카로운 비난이자 배신자라는 낙인처럼 날아옵니다. 사람들은 나의 진정한 모습을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편리하고 예측 가능했으며 언제나 자신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고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던 기존의 좋은 사람 역할을 그리워하고 다시 그 역할로 돌아오라고 요구합니다. 나의 정당한 경계선은 그들의 안락하고 익숙했던 세상을 뒤흔드는 불편한 저항이자 용납할 수 없는 이기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은 나의 변화를 자신들의 질서에 대한 도전 혹은 자신들을 향한 일종의 배신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나를 원래의 착한 나로 되돌리기 위해 나의 가장 약한 고리인 죄책감을 자극하며 온갖 회유와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날카로운 외부의 저항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것은 바로 내면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죄책감의 거대한 역습입니다. 진정성을 찾는 여정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고독하며 가장 피를 말리는 전쟁터입니다. 타인의 실망하는 표정, 서운해하는 목소리 혹은 나로 인해 불편해진 공기의 온도, 나를 떠나가는 듯한 관계의 균열을 마주할 때 존재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나의 진실을 찾는 것이 결국 내가 사랑하는 타인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일이었나? 그냥 예전처럼 내가 한 번 더 참고 내가 한 번 더 챙겨주는 것이 모두를 위해 현명했던 것은 아닐까? 이처럼 수많은 내면의 자기의심이 지진처럼 나를 사정없이 흔들고 다시 그 안전하고도 숨막혔던 역할 속으로 돌아가라고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이 죄책감은 벗어던진 그 낡은 역할이 마지막으로 휘두르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끔찍한 신호가 아닙니다. 진정성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누구나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혹독한 관문입니다. 이 외부의 반발과 내면의 죄책감은 오랫동안 앓던 병을 치료할 때 겪는 고열이나 통증 같은 필연적인 명현 현상과도 같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억압되고 눌려있던 당신의 진짜 자아가 비로소 밖으로 나오면서 기존의 낡고 병든 세계와 건강한 마찰을 빚는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용기 있는 과정입니다. 이 마찰이 아프다는 것은 당신이 드디어 움직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6. 진정성을 향한 여정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으며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넘어 마치 들키고 싶지 않았던 나의 일기장을 읽는 듯한 뜨끔한 공감을 느꼈다면 이제는 그 무겁고 낡은 역할의 무게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의 끝은 절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헌신했던 모든 시간이 가짜였다는 자책이나 그들을 향한 원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연극의 끝일 뿐 삶의 끝이 아닙니다. 이 깨달음은 당신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축복이자 당신의 진짜 삶을 위한 가장 진실한 첫 번째 시작이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타인은 무시하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겠다는 식의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선언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극단으로 가는 것일 뿐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문제는 타인을 향한 따뜻함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고귀한 재능이자 선물입니다. 문제는 그 따뜻함을 지켜줄 나라는 울타리가 없어서 그 재능이 소진되고 이용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정은 나의 정당한 욕구와 내면의 논리를 훼손당하지 않고 단단하게 지켜내면서 동시에 타인과 진정으로 건강하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하고도 고된 과정의 시작입니다. 억압과 폭발이 아닌 조율을 배우는 길입니다. 타인에게 진심으로 예라고 말하는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아니오라고 말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지혜를 배우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여정은 다음 4가지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1. 나의 언어로 욕구와 경계를 정의하기. 모든 변화의 시작이자 어쩌면 당신의 여정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결정적인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다시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줄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북극성입니다. 앞으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의 정당한 근거이자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내면의 기반을 다지는 신성한 작업입니다. 먼저 착함과 헌신이라는 밖을 향해 있던 그 모호하고 추상적인 구호들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배려심이 깊다. 나는 조화를 원한다와 같은 모호한 선언은 그 자체로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구호일 뿐 신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호함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또 다른 모호함일 뿐 당신을 지켜줄 검이나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텅 빈 선언은 외부의 압력이나 내면의 거대한 죄책감과 충돌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당신을 배신하고 쉽게 부서집니다. 이번 한 번쯤은 관계를 위해서라는 겉보기에 더 그럴듯한 조화의 논리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가장 어두운 열등 기능이었을지도 모르는 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내면의 논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동안 쌓아온 그 모든 서운함의 데이터를 꺼내어 왜 서운했는지 스스로 논리적인 답을 내려야 합니다. 당신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나의 정당한 욕구와 관계의 원칙이 무엇인지 당신만의 언어로 칼처럼 날카롭고 명확하게 직접 정의하고 기록해 보십시오. 나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들의 행복이 나의 불행을 담보로 할 때 나는 나의 행복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나는 타인의 감정을 배려할 의무는 있지만 그들의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믿는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한 자원이다. 나는 이것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이것을 함부로 침해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의무가 있다. 나는 내가 쌀한 톨에 헌신을 했더라도 최소한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존중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운 자신만의 헌법은 그 어떤 외부의 법이나 사회적 통념보다 앞서는 당신 존재의 최고법이 됩니다. 당신이 다시 과거의 그 안락하고도 질식할 것 같은 역할 속으로 도망치려 할 때마다 당신의 멱살을 붙잡고 정신 차려. 이것이 너의 법이다라고 말해줄 가장 강력한 닻이 됩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된 주변의 완강한 반발이나 지독한 죄책감의 폭풍이 몰아칠 때 이 헌법 조항들은 당신이 왜 버텨야 하는지 그 이성적인 이유를 선명하게 일깨워줍니다. 당신의 거절을 감정적인 반항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당신의 핵심을 지키기 위한 신성한 주권 행사로 그 격을 격상시킵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무결성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 작고 따뜻한 거절을 연습하기. 당신이 어렵게 세운 자신만의 헌법을 종이 위에서 꺼내어 당신의 삶이라는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실용적인 훈련입니다. 이론은 끝났고 이제는 실전입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성을 찾는다는 것이 과거의 헌신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세상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모든 사안에 나를 세우는 분노에 찬 전사가 되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저 역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 분노라는 또 다른 감옥으로 옮겨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부탁을 비겁하게 수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핵심 가치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바로 그 순간 그동안 쌓아두었던 서운함을 데이터로 삼아 터뜨리는 그 거창하고 파괴적인 논쟁이나 감정적인 폭발 대신 작고 따뜻하지만 얼음처럼 단호한 거절을 연습해 보십시오. 낡은 2가지 극단 비겁한 억압과 파괴적인
폭발이 아닌 당신이 처음으로 걷는 제3의 길, 성숙한 조율의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들을 거울을 보고서라도 떨리는 목소리로라도 연습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내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그 의견은 충분히 존중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조금 달라. 미안하지만 그건 내가 지금 바로 결정하기 어려워.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이 마지막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상대방의 기대에 즉각적으로 부응하려던 당신의 낡고 반사적인 복종의 습관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이 멈춤의 시간은 당신이 다시 그들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방금 세운 당신의 헌법을 다시 참조하며 가장 진실하고 현명한 답을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신성한 공간을 확보해줍니다. 처음에는 분명 목소리가 떨리고 심장이 격렬하게 뛸 것입니다. 손바닥이 축축해지고 방금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온몸이 그 오래된 생존 본능에 따라 위험해. 이러면 관계가 깨져. 어서 사과해. 라고 비상경보를 울릴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아니, 오히려 건강한 신체 반응입니다. 당신이 드디어 수십 년간 굳어진 낡은 생존 회로를 끊어내고 새로운 길을 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연습은 나의 경계선을 상대방에게 공격이 아닌 설명의 방식으로, 비난이 아닌 안내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이것은 칼을 휘두르는 공격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울타리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울타리는 상대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키고 동시에 상대에게 여기는 내 영역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알려주는 가장 평화로운 방식입니다. 이 작은 성공의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무너졌던 내면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경험은 당신의 무너졌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작지만 견고한 벽돌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연습은 타인에게서만 구걸하던 인정이 아니라 나는 나를 지킬 힘이 있다라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자기 신뢰를 회복시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삶 갈등을 관계의 재조정으로 재정의하기. 아마도 당신의 여정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근본적이며 당신의 세계관 전체를 뒤흔드는 인식의 대전환일 수 있습니다. 역할을 쓰고 있을 때 갈등을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관계의 파국, 종말이자 실패로 간주했습니다. 나의 주기능이 실패했다는 나의 존재 이유가 무너졌다는 끔찍한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그 모든 원초적 두려움, 을 즉각적으로 불러오는 공포의 붉은색 스위치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아주 작은 불씨조차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나의 목소리일지라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죄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뼈에 새겨진 그 가장 깊은 신념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갈등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골마있던 문제가 드디어 터져나오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그 골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이자 가짜 관계가 끝나고 진정한 관계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서로의 고유한 다름을 비로소 수면 위로 올려놓고 더 깊은 이해와 진정한 존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이 전혀 없는 관계, 언제나 평화롭기만 한 관계는 두 사람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기적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어도 둘 중 하나가 자신의 본 모습을 철저히 숨기고 진실을 묵살하고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하고도 슬픈 증거입니다. 조화가 아니라 침묵의 공모입니다. 당신의 솔직함이 당신의 거절이 만드는 이 일시적인 불편함.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토록 필사적으로 피해왔던 심장이 멎을 것 같던 바로 그 감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독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를 얻기 위해 기꺼이 감수해야 할 건강한 대가입니다. 무엇을 위한 대가입니까? 수면 아래서 당신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이며 조용히 골마가던 그 얕고 기만적인 가짜 조화를 깨뜨리는 대가입니다. 그 끔찍한 침전물을 드디어 청소하는 대가입니다.
이 위태롭고 불편한 재조정의 과정을 기꺼이 통과할 때에만 비로소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진실하며 회복 탄력성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마찰은 그 어떤 심리검사보다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관계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시험지는 당신의 편리한 역할이 아닌 당신의 불편한 본질과 까다로운 욕구까지도 기꺼이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진짜 내 사람과 그저 당신에게 편리하고 수능적인 역할만을 기대했던 역할의 소비자를 가장 명확하고 무자비하게 가려내 줍니다. 그러니 갈등을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의 관계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드디어 당신이 가짜 연극을 끝내고 진짜 관계를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는 가장 용기 있고도 자랑스러운 증거입니다. 스스로를 받는 사람의 위치에 의식적으로 두기.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역할을 쓰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을 연기하는 일은 막대한 그야말로 영혼을 갉아먹는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을 벗고 진정성을 지키는 일은 어떨까요? 그것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정 역시 마찬가지로 하니 어쩌면 초기에는 더욱 격렬하게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수십 년간 써와서 완벽하게 발달한 타인을 살피는 헌신의 근육 대신 평생 쓰지 않아 굳어버린 나의 경계를 지키는 낯선 용기의 근육을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안락한 회피 대신 불편한 마찰을 정면으로 감수해야 하며 감정에 휩쓸릴 때마다 멈추어 서서 나의 헌법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마치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할 때처럼 고통스럽고 서툴고 어색하며 엄청나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고된 여정에는 의식적인 회복이 절대적이고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동안 밖으로만 향해 있던 안테나, 타인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기대를 살피며 그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스캔하느라 쓰던 그 막대한 에너지를 회수해 와야 합니다. 그 에너지는 더 이상 밖으로 흩뿌려지며 소진될 것이 아니라 오롯이 고갈된 당신 자신을 기쁘게 하고 충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받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마도 ESFJ에게 이 여정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어색하며 가장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훈련일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받는 것은 곧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나 빚을 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타인이 베푸는 순수한 친절과 서비스를 그대로 수용하십시오. 칭찬을 들었을 때 아니에요라고 반사적으로 튕겨내지 말고 그저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려 할 때 아니야, 내가 할게라는 그 자동 반사적인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 뒤 정말 고마워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마움에 대해 즉각 보답해야 한다는 부채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분명히 합시다. 이것은 이기적인 사치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이 험난한 여정 속에서 고장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필수적인 유지보수입니다. 또한 당신의 감각을 일깨우십시오. 그동안 타인의 생일, 타인의 기념일, 타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기록하느라 쓰던 그 섬세한 감각을 이제 오롯이 나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당신을 순수하게 기쁘게 하는 것들, 아름다운 풍경, 정말 맛있는 음식, 영감을 주는 음악, 부드러운 이불의 촉감, 좋은 향기로 당신의 일상을 채우십시오. 데이터가 아닌 경험으로 당신을 채우는 일입니다.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확보하십시오. 타인으로부터 도망치는 실패한 관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어떤 외부의 방해도 없이 온전히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가장 성능이 뛰어난 악기도 주기적인 조율이 필요하듯 가장 헌신적이고 따뜻한 영혼도 가장 섬세하고 꾸준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 회복의 시간은 당신이 지친 내면을 다독이고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이 또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갈 때 그 거친 마찰 속에서도 쉽게 부서지지 않고 다시 한번 건강하게 헌신하고 지혜롭게 사랑하는 당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영혼의 연료를 채우는 가장 중요하고도 신성한 의식입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 애썼던 그 모든 시간,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그것이 결코 비겁함이나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었음을 당신은 이제 압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 거칠고 때로는 무감각하며 쉽게 타인을 상처 입히는 세상 속에서 당신 안에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관계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당신만의 가장 처절하고도 지혜로운 생존 전략이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 모두와 함께 살아남기 위해 당신이 동원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발버둥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 지난한 시간 속에서 그 무거운 역할을 단 한순간도 내려놓지 못하고 홀로 버텨내느라 애썼던 당신의 과거를 가장 먼저, 가장 따뜻하게 다독여 주십시오. 거울을 보고 혹은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정말 애썼다. 그렇게까지 모두를, 이 관계를 지켜내려 노력했구나. 이제는 정말 괜찮다. 이제는 나부터 챙겨도 정말 괜찮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벗어던지고 싶어 했던 그 역할에게도 마지막 감사를 표하십시오. 당신을 올가맨 감옥처럼 느껴졌겠지만 사실은 진짜 당신이 이 모든 폭풍우와 거절의 상처를 견디고 마침내 스스로 설 힘을 기를 때까지 연약한 당신을 지켜준 낡고 헌신적인 갑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겁고 낡은 갑옷을 감사히 벗고 그 완벽한 역할이라는 그림자 뒤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모두를 챙기느라 정작 아무에게도 보살핌 받지 못했던 그 연약한 진짜 당신을 만날 시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두려워했던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장 그리워했던 당신 자신과의 따뜻하고도 눈물겨운 재회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당신의 헌신을 몰라주고 이용했던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외부의 소음과 내부의 죄책감 속에서도 더 이상 타인을 위한 억지, 미소가 아닌 당신 본연의 나를 온전히 지키면서도 흘러나오는 잔잔하고도 단단한 따뜻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고 굴복하며 얻어냈던 가짜 평화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온전히 지켜내는 그 단단함 위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내면의 진정한 평화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당신이 그토록 세상에 구현하고 싶어 했던 그 따뜻하고 조화로운 세상이 사실은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으로부터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함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기를, 그 진실하고도 용기 있는 여정을 시작하는 진짜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